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의 전망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한국 금리도 올리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유동성도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과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분명히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르게 또 분석을 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는 이 양적 완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내가 좋다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의 글로벌 경제를 놓고 봐도 쉽게 말해서 뉴 노멀 시대 아닙니까?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을 바탕으로 쉽게 말해서 빚으로 성장했던 나라에서 부채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만약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양적 완화를 축소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장세를 축소시켜버려서 만들어내면은 과연 경제가 그걸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미국 정도가 되면은 버틸 수 있을까? 한국 경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6천조잖아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출 이자 부담 감당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융 유연화 방안에서 이미 원금 상황도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종료시켜버리고 축소시키고 금리를 인상해버린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 정도로 펀더멘털이 탄탄하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결국은 다시 양적 완화는 어쩔 수 없이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세히 한번 볼게요. 결국은 양적 완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 일시적인 긴축, 쉽게 말해서 뭐 대출 규제에 의한 이제 유동성 장세를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채가 항상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하고 싶지만 금리 인상하는 만큼 부채의 이자 부분이 높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단 한국뿐이 아니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 지금 빚으로 전 세계가 지금 총 부채가 지금 30경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대책 없이 그냥 금리만 인상하고 양적 완화 축소만 하면 과연 버틸 수가 있느냐. 세계 경제가 지금 제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침체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가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하게 되면 어때요? 다시 꼬꾸라지겠죠? 경제가. 그럼 꼬꾸라지면 이거 계속 이 상태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이렇게 될 나라는 없어요. 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말 경제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이쯤 돼가지고 다시 뭐를 한다?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반등을 좀 하겠지?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 왜? 부채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리가 사실 2%도 낮다. 저금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뭐 한 3, 4%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3, 4%를 올릴 수 있을까요?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미국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미국을 제외해서 중국도 쉽지 않을 것이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과연 금리가 4%가 된다. 그럼 시중금리는 거의 7%대로 갈 텐데 지금 우리가 대출 이자를 변동금리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지금 대출 받은 것들이 82%인가가 지금 그 변동금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3%, 4%의 이자를 냈던 사람이 갑자기 7%, 8%의 이자를 내라고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못 버틸 거예요. 아마 미국 정도는 기축통화니까 버틸 수 있을지언정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못 버틸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왜? 이미 올라가서 하는 순간 물가는 어느 정도 좀 떨어지겠죠. 왜? 꼬꾸라지면서 소비가 축소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소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 인플레이션이니까 좀 영향은 덜 받더라도 어쨌든 간에 소비가 축소되면 물가도 좀 안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럴 때 조금 안정된다 싶으면 다시 저금리로 해가지고 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저금리의 늪입니다. 저금리는요,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납니다. 왜?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뭐가 그 맛을 봤잖아. 그럼 뭐야? 저금리로 인해서 뭐가 벌어져? 이 부채가 폭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한 번 늪에 빠지면 못 태어난다니까요. 부채를 갚아야지 헤어날 거 아닙니까? 부채를 못 갚은다니까요. 금리 인상해버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 회복을 볼 때 V자형 반등이라고 표현하죠.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호황을 누리는 거. 그리고 그럴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요걸 뭐라 그러죠? 이걸 더블 DB라고 그러죠. 반등할래다 다시 꼬꾸라지고 이거 더블형이라고 그러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꼬꾸라지고 그냥 쭉 가는 거. 이게 이런 게 있나요?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거잖아요. 90년도에 프라자 합의 때문에 엔고가 상승하면서 안 되니까 내수시장 활성화한다고 해서 막 SOC 막 개발 엄청나게 했죠. 그게 다 재정 부채가 됐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폭락을 했죠. 폭락하고 나서 잃어버린 20년이 돼버렸잖아요. 반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요새 최근에 다시 반등을 조금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유럽에서 이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일명 뭐라고 그런다? 저페니제이션. 세계 경제의 일본화. 잃어버린 20년.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해야겠지. V자형이면 제일 좋지만은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거든. 왜? V자형이 되는 순간 고물가, 고금리가 돼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니까 다시 꼬꾸라지겠죠. 그럼 꼬꾸라지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여기다 또 다시 양적 완화하고 저금리로 해야겠죠. 그럼 다시 반등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W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 이게 바로 뭐다? 저금리의 늪입니다. 저금리는 한번 맛보면요 못 태어나요. 왜? 저금리로 인해서 막대한 부채들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르게 또 분석 평가해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왜?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재정 확대 정책으로 해서 해야죠. 근데 재정 확대를 하려면 고금리에서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내리고서 재정 확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시중에 국채 금리를 상승하고 국가 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다? 국가 재정 위기다. 실물 위기가 아까 얘기했죠. 금융권의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로 번지고 금융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 어쨌든 돈을 돌려야 되니까 뭐 하다 보니까 뭐야? 재정 위기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더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금리의 유동성이 성공하려면은 시중에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론인데 시중에 자금이 산업에 투입돼가지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아까 저기 있죠 선순환 경제 그러면 소득이 발생해서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지면 다시 이게 생산업체로 가가지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런 이게 바로 경제 선순환 구조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기업이 매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로 정책 효과가 발휘가 돼야지 이게 맞는데 문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10년, 20년 사이클 가야 되잖아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편하게 자산에다 투자하면은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맞는데 이렇게 되는 나라 미국도 못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도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뛴 거 아닙니까? 다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산으로만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버블 현상 벌어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건 나라가 되는 건데 전 세계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다 자산으로 가고 자산의 버블이 발생되고 금리 인상하면서 그 버블이 꺼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면 경제 침체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는 다시 돈 쏟아봐서 저금리로 다시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해가 다시 활동시키고 다시 어느 정도 되면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와 같은 저금리의 늪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특히 외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출 주된 국가니까 당연히 외부 변수에 의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성상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 그 수출의 3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 가공명 대상을 하는 타격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휘청거리면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30%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전 세계 자영업 특히 대내적으로는 어때요? 전 세계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죠. 자영업 붕괴 및 내수 시장의 극심한 침체 현상이 예상된다. 전 세계에서 이 자영업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에 10% 안쪽이에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자영업 비율이 높으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취업이에요. 요새 뭐 50까지 가서 직장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뭐 4, 5종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태백 참 안타까운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40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40대 때면은 가정이 있고 애가 이제 막 학생이 돼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일 텐데 해고를 돼서 나오면은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재취업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특히 이 재취업률이 안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재취업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설령 뭐 애플에서 뭐 책임자로 있다가 나와서 그래도
재취업을 해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제가 취업하기가 이렇게 국가적인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물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재취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뭐로 들어간다?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이제 대학 졸업하되면 소위 말하는 백수.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그렇다고 뭐 편의점 알바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편의점 알바 이런 알바들이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건 아시잖아요. 뭐 몇백 대 1씩 간다는 그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창업을. 취업도 안 돼요. 젊은 청년들 취업도 안 돼. 그다음에 중년들 재취업도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뭘밖에 없다.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영업은 뭐예요? 경기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죠. 특히 내수시장 경기.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어때요? 자영업자들 서로 죽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수출 주도형에서 대외적으로 민감해. 자영업비율 높아서 대내적으로 민감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구조가 자체가. 따라서 실업률 증가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소비가 침체되겠죠. 뭐 공장이 중단되고 기업이 도산이 증가하면 부실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금융권도 부실화되는 총체적인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까지 전이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또 아니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냥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당위성으로 안 되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0.1%라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위기가 터졌죠, 지금? 근데 대출 상황 불능해서 금융 위기가 터지겠죠? 그 금융권도 이제 휘청휘청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제 전체가 다 침체가 되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재정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재정이 부채가 어마어마해지니까 어때요? 재정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부채가 많아지면 어때요?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어느 일정 정도까지야 괜찮겠지만 과도하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뭐 1,300원, 1,400원 간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는 이 외자들이, 외국 자본들이 그냥 한국에 있겠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다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 바로 외환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어떤 정권이든 이 외환위기는 못 가게 막아요. 왜? 여기까지는, 금융위기까지는 어쨌든 국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돈을 쏟아부어서 어쨌든, 왜? 대내적이니까. 어떻게든지 막아서 뭐 돈을 쏟아갖고 뭐 프로그램 새로 해가지고 뭐 연장시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외환위기가 터지게 되면 이거는 외적이잖아요. 이거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제 달러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이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이것까지는 안 가게 여기서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자르면은 제일 좋은 거고, 근데 피치못해 이제 여기로 이제 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기서는 좀 막아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국가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높지 않은데, 뭐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가상이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고 이렇게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우리 경제 부문의 전문가들이 원체 많으시니까 이렇게, 왜 또 가뜩이나 또 저희는 또 IMF를 한번 또 겪었잖아요. IMF 때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났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겪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아마 당연히 금융 전문가들이 그러지 않게끔 아마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